자,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데 20점 만점에 10점이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왜 공부해야 돼요? 네, 오늘 그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연속 인터뷰, 김 씨의 고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 일을 할 수 있는 홍세화 선생님 좀 모셨는데요. 일단은 홍세화 선생님은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1분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 이름은 홍세화, 세계 평화를 줄여서 세화입니다. 네, 제 가칭이 이제 평화주의자여서 제 이름을 세계 평화를 줄여서 세화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세계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한국에서도 못 살고 뭐 망명 생활도 하고 어쨌든 지금 돌아온 지 17년 돼서 제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저도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원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나와서 그런데 네. 대학 사회라 문제가 얼마나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가, 엄중한가를 단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미리 한다면 네. 저에게 권력이 주어져서 무한 권력이 주어져서 근데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대학 평준화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대학 서열화 문제가 모든 문제에 이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핵심적인 그런 이 고리가 이 사슬이 바로 이 대학 서열화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프랑스의 대학 체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프랑스에서도 생활을 하셨고 또 프랑스에서 또 자녀 교육도 좀 시키셨고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교육 체제 또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 특별히 이번 그 인터뷰 주제인 대학 서열화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교육 문제 또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그 대학 평준화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일단은 제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나름대로 운이 좋아서 제가 그 한국에서는 정말 내로라는 학교를 중학교부터 이제 쭉 다녔습니다. 제 세대에서는 그렇게 운 좋게 그런 학생으로서는 그렇게 한국의 교육을 경험한 반면에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이 난민의 자리에서 가난한 이주 노동자의 처지에서 두 아이가 이제 3살,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전 교육 과정을 밟게 되는 그 학부모로서 프랑스의 공교육을 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한테 많은 생각거리를 갖게 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고3 예를 들어봅시다. 고3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나. 월요일 날 학교 9시까지 갔습니다. 50분 수업 3시간 하면 11시 50분에 끝나요. 그리고 3시간 수업하고 타박타박 집에 왔어요. 밥 먹으러. 그러니까 학교가 집에서 가까우니까 학교가 거의 다 소규모고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1시 반까지 학교에 갔습니다. 1시 반까지 가서 3시간 수업하면 4시 20분에 끝나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좀 떠들고 뭐 그래도 집에 오면 5시 정도에 집에 옵니다. 그럼 뭐 하냐? 놀아요. 고3 때도. 우선 프랑스 대학 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준화 체제이죠.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이른바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을 쳐서 20점 만점에 10점이면 합격이고 합격선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그 미성년자인 시절에 성적의 그 석차나 등급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애당초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만 계속하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에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부터 상대평가가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분명 드러나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파리 같은 경우 대학이 13개입니다. 그 전부 파리 대학교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20개라고 한다면 전부 서울대학교다.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되면 전부 서울대 학생이 되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 딸은 큰아이인데 파리 파리 3대학을 다녔고요. 제 아들아이는 파리 10대학을 학부는 10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은 1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지역이나 또는 교수에 따라서 파리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또 그것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평준화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여서 초중고 교육까지도 규정하게 되는 이런 점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상상을 해야 되는데 20점 만점에 아이가 보통 뭐 12점, 13점을 받아와요. 다 이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죠? 자,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데 20점 만점에 10점에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왜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죠. 놀아요. 일주일에 27시간 수업이에요. 학원을 가본 적 없죠. 한국의 아이들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름방학이 10주입니다. 10주였어요. 그 대신 겨울방학은 2주밖에 안 돼요. 근데 10주인데 방학 숙제 없어요. 그냥 10주 동안 그냥 노는 거죠. 그 방학 될 때 학생들에게 그 나이대에 맞춰서 도서 목록이 나옵니다. 약 20여 권 정도. 대개 소설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고2 때 처음 러시아 소설이 나왔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전에는 전부 프랑스 소설이에요. 소설 주로 읽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목록 맨 끝에 뭐가 있냐면 3 내지 5권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걸 읽었냐 안 읽었냐 이걸 따지는 건 않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죠. 자, 그런데 한국의 그런 그 아이들과 그 유럽의 아이들에 비해서 인문사회과학의 어떤 인식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또 천양지천이에요. 대학 4년에 학생에게 얼마만큼 역량이 강화되냐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걸 강요해요?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뭐 인문학적 수준은 매우 높은 걸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건 상상 못해요. 물론 뭐 아주 뛰어나다, 뭐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놀고 먹는 아이들인데 자, 이 자리에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고3 때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학 자격시험 바칼로레아의 철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철학을 고3 때 공부를 해요. 대학 입학 자격시험의 첫날이 항상 철학이에요. 오전에 4시간 동안 봅니다. 4시간 동안 보는데 문제가 3개 나옵니다. 문제 3개 나오는 것 중에 그 하나를 택해서 4시간 동안 글을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통 몇 장을 쓰냐 하면 7장 내지 8장을 썼다고 말해요. 제가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제 기억에 남는 걸 말씀드릴게요. 뭐 선생님이든 학부모든 다 대학 교육 다 대부분 받으셨을 테니까 뭘 쓰실 수 있을지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택해서 한번 4시간 동안 나는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드려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정확한 답변을 허용합니까?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불안정성의 증거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나요? 그다음에 부당한 일을 겪어야만 정당한 게 무엇이 정당한지 알 수 있나요? 신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용인될까요? 모든 권력은 폭력을 동반하나요? 제 기억에 남는 대로 그냥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거나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를 택해서 4시간 동안 나는 뭘 쓸 수 있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렇게 제 자식을 통해서 분명히 봤던 그 놀고 먹는 아이들의 이런 인문적 수준에 비해서 그야말로 그 이루 말할 수 없게 억압당하고 말도 못하는 그 우리 아이들 자소서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정말 눈물이 나와요. 이건 이 분노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감정이 섞여서 클릭만 하면 다 나오는 거 그거 암기 달달라 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분노스럽고 그렇죠. 근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 됐고 이런 그 굴레 속에 이 그 뭐랄까 이런 저기 속에 아이들을 이렇게 처박아 놓고 있는 이 기성세대들, 이 특히 교육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논어에 나오는 겁니다. 논어 위정편에 학이 불사 즉 망, 사이 불학 즉 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학이 불사,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이 이제 사이 불학 즉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공부니까. 생각하는 공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는 그렇게 널널하지만 배움과 생각하기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있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인문사회 과학의 경우 우선 글쓰기 없죠. 거의 없잖아요. 토론도 거의 없죠. 거의 다 주입식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입력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비근한 예를 이렇게 드는데 제 아이가 이제 다양한 글쓰기 중에 이제 중2 때인가 중3 때 글 쓴 것 중에 뭐 너무나 많이 아시거든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 이 질문을 받은 아이가 뭘 하겠어요? 글을 써야죠. 근데 한국의 교실에서는 글을 쓰거나 말하기가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죠. 한국에서는 왜 그런가? 학생들에게 그걸 요청하지 않고 대신 어떤 문제를 하냐? 다음 나라들 중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그리고 보기를 주잖아요. 학생이 뭘 생각해요? 생각할 이유가 없죠. 바로 그래서 우리 학교 교실에서는 생각하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암기하다만 있는 거죠. 대학 서열화되어 있고 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학문을 왜곡시킨 거예요. 자, 학생이 100점 만점에 93점 받은 성적표를 부모에게 보내줬어요. 부모가 반응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그게 몇 등이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모든 영역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왜? 1등을 해야 지켜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1등을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걸 강요해요? 그런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비어있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로서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는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저의 경우 이 젊지도 못한 이 몸이 분노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 점에서도 또 이 대학에서의 이 그 역량, 학문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 차이가 나는데 한국에서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국이 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경쟁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엇이 비어있냐면 대학 4년에 학생에게 얼마만큼 역량이 강화되냐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입학하는 순간 순위가 결정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학생이 입학한 뒤에 얼마만큼 이 학문적인 또 인문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이런 것을
그 뭐랄까 이 역량이랄까 이런 것을 함양하게 됐는지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학은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그 대신 대학에서 공부를 해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 몇 학년까지 수료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거 역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한국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4년 동안 8학기 동안 등록금을 내고 4년 다니면 그 대학을 졸업하는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프랑스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 한국과 달리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을 빼놓고는 등록금, 대학 등록금 학비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학비도 없는데 그냥 얼렁뚱땅 대학 다닌다고 한국에서처럼 취업 준비나 하고 취업 준비나 하고 그러면서 등록금 내고 그런다고 2학년 되고 1년 지났다고 3학년 되고 그러냐? 어림도 없습니다. 등록금도 없는데 공부 제대로 안 하는데 진급을 시키냐? 안 시키죠.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학 1학년, 2학년 과정을 더그라고 하는데 DEUG 그 더그 과정, 2년 과정을 2년에 마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2년에 마치는 학생이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3년에 마치지 못하면 퇴출이에요. 약 50% 이상이 퇴출당합니다. 즉 대학 입학을 하지만 3년이 그 3학년 되는 학생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 몇 학년까지 수료했냐. 그래서 예컨대 한국의 경우 취업할 때에 이 학생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말 무덤까지 가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바칼로레아 다음에 몇 년을 수료했냐. 즉 박 플러스 몇 년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어떤 때는 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열심히 공부한 게 오히려 대학이었던 이런 걸로도 분명히 이 구조에 의해서 제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 서열화된 이 구조밖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이제 하향 평준화, 평준화 그러면 너무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길이니까 우리가 가야 한다. 한 가지 또 이 프랑스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랑제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교육이 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이상주의적으로 다뤄지는 안 된다. 거기 그 사회에도 다 서열이 있고 그랑제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귀족 학교도 있고 막 그렇다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그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평준화 얘기하면 대학 평준화 얘기하면 꼭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얘기는 안 하고 유럽에 이제 거의 다 이제 평준화되어 있는 구조인데 독일이나 이런 쪽 얘기는 안 하고 꼭 프랑스에 이제 그랑제골 있지 않냐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이 대학 서열화를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거리로 제기되죠. 물론 맞습니다. 그랑제골 이 제도가 있죠. 학생 중에 약 2%가 그랑제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랑제골은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엔지니어 그러니까 이공계가 주입니다. 주고 아주 일부만 경상계 내지 정치계, 행정 이런 쪽이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랑제골이 이미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보다 그래도 물론 그들이 이제 뛰어난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할 때 한국과 다른 구조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은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 그 위에 있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서열이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평준화되어 있는 그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정예부대라고 할 때 우선 이들은 평준화된 이 대학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랑제골의 가장 인문계에서 가장 이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콜 노르만 슈페리어 즉 고등사범이라고 한국에서 번역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고등사범 이게 최초의 말하자면 그랑제골 중에 최초입니다. 1794년에 생겼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죠. 프랑스 대혁명 때 이 학교를 왜 만들었냐?
교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 양성소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고동사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학교가 지금 200년이 지난 이 학교가 아마 그 학교 출신들 많이도 알고 계실 거예요. 사상 철학의 거두들. 웬만한 장폴 사르트르라든지 피에로 부르디에라든지 미셸 푸코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상 철학계의 거두들. 이들은 프랑스만의 어떤 그 엘리트가 아니라 저희 세계적인 그런 그 거두들이 나오는 그런 학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최초라면 가장 이제 최근에 그 1950년대에 나온 그 에나 국립행정학교인데 그 학교는 그야말로 권력 학교죠. 권력 지향이고 웬만한 정치인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학교 출신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물론 프랑스 안에서도 이 그랑제꼴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에는 일단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프랑스 사회에서 그래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권력학교 개념이 있습니다. 권력학교냐 학문학교냐. 그래서 권력학교에서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에나 국립행정학교 이건 권력학교죠. 권력지향학교잖아요. 권력학교에서는 학위가 없습니다. 학위를 주지 않아요. 그건 학문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위를 줄 수 없다. 이를테면 한국의 예를 든다면 서울 법대 같은 경우 이건 그야말로 그들의 눈에 보면 이건 완벽한 권력학교죠. 이 학교에서는 학위를 줄 수 없다. 그만큼 권력 지향과 학문 지향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한데 어울려 버려서 그들끼리 다 해먹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라는 그런 균형이랄까 견제 이런 것이 있죠. 지금 마지막 질문은 이 대학 서열해서 불가능한 꿈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1분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 고민이거든요. 꿈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정말 실현돼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은 왜 그런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이걸 정말 이 족쇄, 이 질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은 정말 교사, 교육자, 시민사회 활동가들 포함해서 학부모 이 모두의 과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 철벽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애들러 가거나 피해 가거나 이 각계 자기 갈 길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정말 힘을 합쳐서 한번 무너뜨리는 이런 것, 정치권을 움직이든 하여튼 시민사회 전체를 움직이든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인다면 우리가 이제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이니까 덧붙이고 싶은데요.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의미 있는 일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길이니까 우리가 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